기출에 나왔던 두 번째 비문학 세트. 철학 지문이라서 좀 어려웠고요. 변증법에서 대해서 이제 다루는 지문이었는데요. 무려 6문제가 하나의 세트에 구성이 되었었죠.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올 수능 2023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6개 문제가 출제되면서 덩어리가 큰 2개의 글을 가져다 놓고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유형이 나왔었죠. 요 철학 지문의 경우는요. 그 수능에서 2022 수능을 치르고 나서 너무나 어려웠다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철학에 좀 관심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읽어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도 평가를 했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국어 교사이다 보니까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서 글이 그냥 후루룩 읽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철학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읽히는 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수능 문제의 경우는요, 모든 답을 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글도 어렵기는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압박스러웠기 때문에 읽어 나갈 때 잘 안 읽힐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 정보들은 다 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찾기 쉽게 되어 있지 않고 조금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수업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려는 의도를 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수능에서처럼 시간 싸움으로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의 경우는 굉장히 질적으로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은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굉장히 꼼꼼히 보면서 정리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수능 고사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조도를 정리하고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런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지금 일단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고3이어도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 즈음이니까 예비 고3이어도 지금 본격적 고3은 아니니까 한두 번 정도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이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기출, 비문학 제재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전체 내용을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빠뜨리는 부분이 없이 명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에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풀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꼼꼼히 계속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함께 봅시다.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처음부터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 평소에 내가 잘 몰랐으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얘네는 뭐냐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의 논리적 구조,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일컫는 말이다. 이 변증법에 따라서,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걸 텐데 여기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 철학적으로 논리적 증명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관련된 사람이 헤겔이구나. 그리고 철학적 논증을 변증법, 정립, 반정립, 종합에 따라서 수행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새 범주는 방금 나왔던 얘네들일 텐데요. 얘네가 대등한 위상이 아니래요.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거죠. 근데 대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를 지닌 존재들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병렬이라고 하면 대등하게 나란히 놓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범주는 대등하지 않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립, 반정립, 종합은 다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보자면 동일한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 조화로운 통일은 당연히 종합에서 이루어지겠죠. 말 자체의 종합,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합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논리적 구조, 이게 정립, 반정립, 종합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하는구나.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나마 시험 보실 때 정립, 반정립은 대립되는 관계구나.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통일이라고 하는구나. 조화로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굉장히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렴적 상향성,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수학에서도 우리 수렴이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가까워질 때 상향이래요.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면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리실 수는 없겠지만요.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얘기하면서 정립과 반정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종합되게 되는데 이 종합되는 과정,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조화로운 통일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조화로운 통일, 정립과 반정립의 조화로운 통일이고 그것이 하나로 수렴이 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구나. 수렴적 상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은 그냥 A와 B가 단순히 합쳐지는 게 아니겠다. 같이 한 곳으로 가까워지면서 뭔가 높은 경지로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한 합이 아니라 우리 어떤 두 가지가 만나서 조금 더 단순 합이 아닌 좀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때 시너지를 발휘하다라고 하잖아요. 단순 합이 아니라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건가 봐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잘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이 헤겔이라고 했으니까 이 헤겔에서의 변증법이 어떤 수준이나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줍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이라고 하면서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그럼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도 정립, 반정립, 종합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 논증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가 이 현실 세계의 존재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죠. 그 존재하는 방식도 정립, 반정립, 종합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방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서 계속 요것을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혹시나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뭐야 또 혼란스러움 이렇게 생각할까봐 한번 조금 더 부연을 해줘요. 즉이라고 하면서. 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헤겔에서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어요.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들어가는 방식도 변증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변증법적이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헤겔에서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인데 즉이라고 하면서 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얘네들이
하나씩 대응되는 짝꿍이겠죠. 논증 방식 자체도, 그 논증 자체도 어떤 생각, 이념, 어떤 이상적인 생각, 견해 이런 게 이념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의 내적인 구조, 논증의 방식, 그런 내적 구조 자체도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면들이 있다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아까 존재라는 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이것도 변증법적이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변증법적이다. 논증 방식 또는 이념 그 자체도 변증법적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만약에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쉽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념과 현실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이념의 내적 구조, 이게 바로 또 이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요게 또 그냥 현실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념과 현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변증법적이고, 그래서 이 두 차원은 이념이랑 현실이겠죠. 이 이념과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밝히는 논증,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도 다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변증법적인 체계성. 체계라고 얘기하면 뭐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낱낱으로 쪼개졌던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잘 조직된 거니까 여기서의 체계를 조직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얘네들이겠죠. 얘네들로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념이든 현실이든 아니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다 어때야 돼요? 다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위성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나름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봤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중심 내용이 변증법이었죠. 그래서 변증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변증법의 구조가 어떠한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정, 반,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잘 수행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 철학적 논증을 어떻게 해나가냐? 논리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면 그것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봤을 때 헤겔은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의 방식, 그리고 논증해야 되는 대상의 현실에 존재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변증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논증의 방식이 이제 뭐냐면 이런 이념의 내적 구조 이런 거일 거고요. 논증 대상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건 시공간적인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드러나는 방식 이거겠죠. 얘네도 변증법이어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이념이고 이런 게 현실이라면 이념과 현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이런 것을 증명해주는 철학적 증명도, 그러니까 철학적 논증, 이런 논증도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글씨가 왜 이럴까요, 자꾸? 이 체계성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체계성이기 때문에 정반합의 구조를 지닌 것이겠죠. 그러니까 변증법 자체는
이념이든 현실이든 그것을 논증하는 방식이든 다 체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이 헤겔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번엔 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상으로 삼고 설명을 해주네요. 근데 이것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렇겠죠. 어떤 뭔가 철학에서 논증을 해야 되는 대상들도 다 변증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헤겔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미학뿐만이 아니라 뭐 종교나 철학이나 우리의 어떤 사상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절대 정신의 한 형태래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갑작스럽게 절대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정신은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변증법적인 어떤 뭐 구조를 지닌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논증해야 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 너무 겁먹지 말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 정신은 절대적 이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으로 이것은 뭐 참된 것이다 아니면은 뭐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간의 어떤 정신의 영역이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이라는 거죠. 즉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예술, 종교, 철학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인간의 정신의 영역인 거고 이념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뭐 종교라는 것은 이래야 한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 영역을 절대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인 거니까 절대정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그러니까 모두 다 절대적인 진리가 그 안에 숨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일단은 초점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헤겔의 미학이긴 한데요.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도 같이 이야기하냐면 종교와 철학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술, 종교, 철학 이게 있을 때 각각의 같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은 뭐겠어요? 공통점이겠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용이 같대요. 내용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인간이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여기서는 절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통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지점은 절대 정신. 이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적 진리. 이게 공통되는 내용이구나.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네는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인식 형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각각의 인식 형식은 어떻게 다를까? 이걸 파악하고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그러니까 절대 정신의 세 형태 여기서는 예술, 종교, 철학이겠죠. 거기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라고 콕 찍어서 알려주죠. 직관,
표상, 사유. 얘네들이 각각 뭔지 사실 뭐 직관이나 표상이나 사유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 각각 대응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관, 표상, 철학 순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 형태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줬고 거기에 각각 대응이라고 하면은 1대1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아채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앞에 있는 대상을 그냥 시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게 실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예수님, 부처님, 알라 이런 대상이 진짜 내 눈앞에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우러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셔야 되죠. 이미 종교가 표상이라고 우리가 짝꿍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사유는 이것은 지금 철학인데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그냥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없어도 무엇은 무엇이다. 철학 중에서 수학도 해당이 되면은 A는 뭐뭐다. 그런 공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그냥 파악하면서 그걸 알매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구나.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 표상이라고 하는 것,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직관은 감각하는 거구나. 표상의 경우는 심상을 떠올리는 거구나. 대상이 있든 없든. 사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구나. 이런 걸 찍어서 파악해 주시면요.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직관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새로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밑줄 치지 않았어요. 그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는구나. 맞아. 지금 직관, 표상, 사유 얘기했고 앞에서 절대정신에 해당하는 걸로 찍어서 얘기해줬으니까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구나 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내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은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 이걸 갖고 있는데 그게 사유에서 종합이 된대요. 이때 바로 떠올려야 되죠. 정반합, 변증법의 내적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건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정반합, 변증법의 구조 이런 걸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직관이 외면성, 이게 정이라면 표상은 내면, 외면과 내면은 사실은 진짜 반대되는 말이 맞잖아요.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도 맞네? 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사유에 와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종합돼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한 번씩 찍어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생각하면 직관은 예술이라고 했으니까 예술, 표상은 종교, 그리고 사유는 철학이니까 여기서 종합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보가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예술은 객관성을 지녔고 종교는 주관성을 지녔는데 그게 종합이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얻어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고, 종교의 경우는 대상이 있든 말든 상관없고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주관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철학에서 종합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술은 객관성을 지녔고 종교는 주관성을 지녔다면 이것 역시 정반, 서로 대립되는 그 가운데 얘네들이 철학에서 합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지금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줬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것만 구별해낼 수 있다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면서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지금 예술, 종교,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했는데 차이점이 인식 형식의 다른 점이었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대요. 중대한 차이니까 우리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뭔가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주면서 예술, 종교, 철학이 내용은 같긴 해요.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같은데 인식하는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이걸 기억해줘야 되겠죠. 헤겔에게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이거 낯선 내용 아니죠.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럼 여기 지금 절대적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또 얘기해줘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이게 바로 절대적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예술, 종교,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했었잖아요. 어떤 건 직관을 하고 어떤 건 표상하고 어떤 건 사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 세 개의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대요. 수준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예술은 초보 단계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종교는 성장의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죠. 초보보단 성장이 조금 더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철학은 완숙의 단계다. 그래서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 순회. 그러니까 예술이 가장 수준이 낮은 걸 거고요. 그 다음이 종교고 철학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완숙 상태의 절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행 단계에서 명실상부한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그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최고의 지성은 철학이겠죠.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아까 가장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이게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약간 너무하네. 예술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높일 수 있지만 어쨌든 헤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시대에만 절대 정신인 거지 지금은 사실은 제대로 된 절대 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철학뿐이다. 철학뿐. 그러면 우리 지금 절대 정신에 해당되는 걸로 예술, 종교, 철학을 얘기했는데 근데 헤겔의 생각은 약간 다르구나. 수준의 차이점을 주면서 예술이나 종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절대 정신이었을지언정 지금은 완전한 수준, 완전히 무르익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내용 다 봤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헤겔의 미학을 다룬 이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헤겔의 경우는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이제 헤겔이 생각하는 미술, 미학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술은 나름의 절대 정신의 한 형태야. 그런데 아주 수준이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 뭐 예전에 약간 좀 지성이 미발달된 시기에는 절대 정신이었을지언정 그 수준을 봤을 때는
철학만이 완숙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절대적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절대정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동일했으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예술의 경우는 물질적 대상을 지각하면서 직관에 의존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외면성에 조금 더 주목했다면, 종교의 경우는 내면에서 어떤 심상,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어떤 심상을 떠올리는 표상의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면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완전한 상태의 절대정신이라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수렴적 상향을 이룬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간 철학, 그래서 어떤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이 사유에 해당되는 이 철학만이, 모든 것을 종합한 이 가치로운 것만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절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지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의 최고의 지성이 아니었던 그 시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철학만이 절대정신이다 라고 보는 게 헤겔의 관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술이나 종교가 전혀 가치가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정신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가치, 단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가치는 철학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 부분, 변증법,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문제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 지문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가와 관련된 문제는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거.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가에 해당이 되는지 볼게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있나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방법이 있죠. 거기에 기반한 체계, 정반합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했는지, 헤겔이 생각한 그 예술의 상대적 위상은 절대적인 어떤 뭐 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하위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절대정신에서 가장 높은 게 철학이었고 가장 낮은 게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네요. 일단 가와 관련된 내용은 맞지만 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2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일단은 가가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변증법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 그것을 모색, 찾고 있다. 이게 맞으려면 미학 이론에 대한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입장이 있어야죠. 여기서는 헤겔의 미학 이론만 다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2번 선지는 오답입니다. 3번 선지, 이거는 아직은 보기가 어려운 게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남겨둘 거고요. 4번 선지 역시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지문을 살펴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선지는 살필 수 있어요.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통시적인 변화 과정 하면은 시간의 흐름을 통한 변화 과정이니까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길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겠죠? 우리는 나중에 나 지문을 살펴본 다음에 여기와 여기 맞는지만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남겨둘게요. 5번 문제.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번 선지,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맞죠? 인식 내용 자체는 다 절대정신, 공통점, 차이점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절대정신,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었고요. 차이점이 인식 형식이었죠. 인식의 방식. 그래서 직관이냐, 표상이냐, 사유냐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을 나누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것도 그대로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앞에 건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거고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이론 같은 거. 그리고 시공간적 현실,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 이 현실에 존재하는 거. 요것은 모두 다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심지어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까지 변증법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언뜻 보면은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정신이라는 게 내용적 차원에서 예술, 종교, 철학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형태, 바로 예술, 종교, 철학일 텐데 요것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대상 자체는 이제 뭐 절대정신, 절대적인 진리 다 동일해요. 이 동일한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말대로 해석하면 세 가지 형태는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인식하는 대상이 세 가지여야 돼요. 근데 인식하는 대상은 하나죠. 절대적 진리.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인식하는 어떤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요. 답은 3번이네요. 요거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표현을 했었잖아요. 철학적 논증 방법이자, 그게 바로 세계의 근원적 질서였고,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이게 시공간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변증법이고 그 안에 다 모든 변증법적인 체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맨 첫 단락에 나왔었어요. 5번 선지,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것도 이 말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절대정신, 절대적 진리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는 세 번째 단락에 거의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요. 선지가 지금 하나당 3줄 정도씩 돼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은 예술이고 표상은 종교이며 사유는 철학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정리하면서도 계속 봤고요. 위에 있는 내용 문제들 풀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헷갈려도 답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기서의 지금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관, 표상, 사유,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니?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막 밤하늘 별, 타임머신, 아니면 뭐 그림, 교사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개념만 명확히 알고 그리고 요게 1대1로 대응한다는 것만 알면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거 지가 감각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런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양이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상기는 떠올리는 거죠. 지금 내 앞에는 고양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 이게 표상이었잖아요. 그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맞는 내용이죠. 1번 맞고요. 2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럼 표상이죠, 이거?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마음속으로 다 떠올리고 상상하고 그러는 것들. 이거 전부 다 표상이잖아요.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하는 말은 맞는 거죠. 2번도 맞고요.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그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직관을 통해. 맞죠? 그 작품의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개념에 의거해서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었죠.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3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해서 그럼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돼 라고만 생각하고 하면은 더 헷갈리실 거고요. 아예 그냥 바라보다 뭐 이런 것처럼 보다 이런 거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이런 건 다 직관인 거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기하다, 떠올려보다 이런 건 다 표상인 거고요. 그리고 사유를 설명할 때 개념이라는 말 나왔었거든요.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건 사유가 되는 거죠.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1, 2, 3번 혹시나 헷갈렸더라도 여기나 명확하게 예술인데 사유다 라고 이야기했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술은 지금 가에 의하자면 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1대1 대응이 어긋났어요. 이 1대1 대응만 알고 있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그럼 뒤에 내용도 다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 부분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연결이 적절치 않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5번도 보시면요. 도덕적 배려의 대상의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앞에 막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중요한 거 개념에 따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니까 이것도 개념이나 생각과 맞물리죠. 이렇게 제시하는 건 모두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이라고 하는 것.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에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선지가 가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으니까 바꿔서 넣어보시면 돼요. A 부분에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변증법적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만져지거나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습득한다, 가진다 라는 의미로 지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소지하여야 이걸로 바꾼대요. 변증법적 체계성을 소지하여야 한다. 소지하다라는 것도 가지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뭔가 어색하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 지니다, 가지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에 변증법적 체계성처럼 만져지지 않는 대상이어도 그것을 내가 습득하거나 아니면 인지적인 상태로 알게 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지니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소지하여야 같은 경우에는 가지다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구체물이어야 합니다. 물건 같이 구체적으로 내가 만질 수 있거나 그런 물건들을 가질 때 소지하다라고 해요. 추상적인 대상이나 지식 이런 걸 얻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것이 소지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뭔가를 지시하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걸 포착한다 라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혹시나 1번은 헷갈려도 2번은 너무 명확하게 틀렸죠. 여기서의 포착이라는 것은 뭔가를 꽉 붙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기회를 포착하다 아니면 어떤 요령을 얻어내도 그런 걸 포착한다. 아니면 물건도 진짜 포착하다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착은 아예 가리키다라고는 의미가 다르죠. 뭔가 붙잡다.
근데 뭐 포착의 경우는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대상까지도 다 포함은 해요. 어떤 뭐 기회, 이런 것을 뭐 기회를 포착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선 다른 의미라서 2번은 맞지 않는 거죠. 나머지 3, 4, 5의 경우는 나 지문을 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 부분의 지문만 한번 살펴봤고 해당되는 문제만 풀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남은 문제들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